안녕하세요. 소장이제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조사에 가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 묻는 말에 대답해라. 둘째, 두괄식으로 대답해라. 세 번째는 짧게 대답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 이름 뭡니까? 박종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중요한 순간,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순간에 가면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질문, 나한테 불리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예가 그게 말이죠로 말을 하면 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박 사장 처음에 언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박 사장을 어디서 언제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게 말이죠 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질문에 대답을 할 생각이 없고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창원에 살았는데, 창원에 무슨 산이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내 친구 누가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수로 놓치게 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죠? 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최근에 검찰청에서 조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이 아니고 다른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칙을 못 지키시더라고요.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검사님께서 굉장히 질책같이 질문을 하셨고 궁지에 몰린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못 지켜서 고생을 하시는 사례를 보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써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문답 이런 형식입니다. 문, 도장을 누가 보관했나요? 답, 캐비넷에서 보관했습니다. 문, 캐비넷은 누가 관리했나요? 답, 키는 박이 관리했습니다. 문, 키는 몇 개인가요? 답, 1개입니다. 문, 그럼 박이 관리한 거네요. 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답을 지금 4번 한 거거든요. 최초 질문이 도장을 누가 보관했나요입니다. 결국은 답은 박이 관리한 겁니다. 근데 이 대답조차도 대답하는 사람이 박이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난 게 아니라, 검사가 그럼 박이 관리한 거네요까지 이끌고 가니까 그때서야 네, 맞습니다 라고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거짓말 같죠. 들으시면 아시겠죠. 도장을 누가 보관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캐비넷에서 보관했습니다 부터가 이미 틀린 거죠. 누가라고 물어봤는데 장소로 말했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거죠. 대답한 사람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예를 저는 이 부분만 잘랐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겠죠. 당연히 검사님이 당신은 거짓말하는 것 같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괄식으로 대답해라. 이거는 결론을 먼저 앞에 말하라는 얘기죠. 질문이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 폐쇄형 질문은 객관식 질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형식이 있는데 어느 질문 형식이든 간에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객관식 질문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이 대답이 예나 아니오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까지 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이 점심에 샌드위치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나 아니오만 가능하죠. 예, 먹었습니다. 아니오,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지난주 월요일에 당신의 아들이 샌드위치를 먹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오 외에도 모릅니다 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까지 가능한 겁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본인의 일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거를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면 실수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닌 증거가 예를 들어서 있는 거죠. 그날 짜장면을 먹은 거죠.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다는 증거가 수사기관에 있으면. 저는 조사를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갑니다. 의뢰인이랑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보통 흥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백지에 이렇게 씁니다.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4개를 써서 손에 들게 부탁을 드리고, 그거 보면서 대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써서 드리지 않아요. 내용을 써서 드리면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사가 내용을 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화 방식만 4개 써서 들고 말씀
하라고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대답하라는 거는 예, 아니요 순서도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당신 고향이 창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창원입니다. 아니요, 서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서울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서울입니다, 아닙니다. 이 순서도 웬만하면은 예, 아니요를 먼저 말하고 하는 걸 버릇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당신 고향이 창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 때문에 아, 창원이 아니란 얘기구나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듣는 사람이 모르는 질문이면 이게 되게 피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독일에 산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빈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빈에서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빈이 독일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되면 독일에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피곤해지죠. 똑같이 어차피 대답할 건데 당신 독일에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빈에서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을. 그러면 피곤합니다. 단순히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대답을 바로바로 안 하면. 그래서 대답은 최대한 두 가지식으로 하고 말하는 순서도 예, 뭡니다, 아니요, 뭡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짧게 대답을 하랍니다. 짧게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당신 창원이 고향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창원이 아니고 서울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한 가지 문장을 더 한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니요, 창원이 아니고 서울입니다. 창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를 더 했죠. 창원엔 가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두 개를 더 했죠. 창원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더 했죠. 더하는 문장이 늘어날수록 질문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질문이랑 계속 상관이 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거의 안 돼요, 이렇게는. 그래서 최대한 한 문장, 짧게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한테 말씀드린 게 예, 아니요 말하고 한 문장까지 더 말하고, 정말 피치 못하는 사정 있으면 두 문장까지, 거기까지만 얘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자꾸 길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 질문이 보통 나한테 불리한 질문일 때 길게 말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 계약서 쓰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안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그 설명을 더 하고 싶으니까 아니요,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냐면 이래서 안 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왜 그랬냐면 그건 이래서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이건 거예요. 불리한 대답을 했는데 상대방이 추가로 물어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 같으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 썼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면 상대방이 어차피 물어봅니다. 왜 안 썼나요? 그럼 이래서 안 썼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요?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핑퐁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수사하시는 분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뜨리고 질문하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 다 합니다. 근데 나한테 불리한 데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질까봐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백보양보해서 정말 불리한 얘기만 내가 진술하고 그 다음에 안 물어봤다, 수사기는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어봐요. 그때 얘기하면 돼요. 한 번에 몰아서. 원칙을 깨면서까지 길게 얘기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세 가지인데 정리하자면 묻는 말에 대답해라, 두 가지식으로 대답해라, 그리고 짧게 대답해라, 세 가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말을 어떤 식으로 말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내용은 알아요. 이 질문을 한다는 건 겪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의뢰인이 이미 사실관계는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보다 형식을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 형식대로 말하면 내용이 이상한 말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도 좋아집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용을 말할 때 근거가 있어요. 근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검사가 질문을 해요. 이거 지금까지 수사한 거 보니까 전 사기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하죠. 그거 사기죄 맞아요. 황당하지만 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가. 근거가 뭔데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했더니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대화의 주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될 수도 있어요, 넣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확정적으로 이건 사기죄가 됩니다라고 말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에 대해서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진정할 때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답을 하는 거고, 애초에 그건 수사기관이 아니고 판단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잖아요. 이분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답을 합니다. 이게 버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조사할 때 말한 내용 전체적으로 다 신뢰가 흔들려요. 근거가 없는 말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나
정말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근거로 말했다가 반박당할 수 있는 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딱 한 가지, 근거가 있게 말을 해라.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대부분은 이제 형식적인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지켜서 조사 가시는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